자, 우리 사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죠. 사화. 사화는 옆에다 이렇게 좀 써주실래요? 훈구와 사림의 대립. 다시 한번. 누구와 누구의 대립? 훈구와 사림의 대립.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누가 다 이긴 거예요. 훈구가 다 이기고 사림이 다 패한 거죠. 자, 무오사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무오사화. 1498년 연산군 4년에 일어난 거예요. 거기 무오사화라고 빈 공간에다 써주시면 돼. 무오사화. 사화 밑에. 자,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498년이면 15세기 말이죠. 사초 문제예요. 뭐 문제? 이건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뭔지. 자, 써놓으시고 일단. 김일손이 성종실록에 성종실록 사초에 김종직의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수록하면서 이 무오사화가 터집니다. 자, 이게 뭔지 이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뭔지.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김종직은 이때 죽었어요. 연산군 때는 이미 김종직은 사망한 상태고, 김종직이 성종 때 어떤 글을 썼냐면 이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한 편 썼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조가 자 보세요. 이게 이 조자예요. 이거 어디 가면 많이 보죠? 장례식장 가면 많이 보죠. 조의금, 부조금 할 때 그 조예요. 근데 요게 이제 글월문인데, 그럼 이걸 그대로 풀이하면 의제를 위로하는 글을 쓴 거예요. 의제를 위로하는 글. 그럼 이 의제가 누구냐? 이걸 이제 중국 역사를 좀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이 초라는 나라가 이제 초. 우리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워서 한나라가 이기죠. 그렇죠? 초의 항우, 한의 유방이 싸워서 결국 한 고조 유방이 이겨가지고 진이 한으로 교체된다. 우리가 이걸 고조선 때 배웠죠. 뭐? 배웠다고? 네, 배웠어요. 고조선 때 진한 교체기 할 때. 근데 이 초나라에 의제라는 원래 그 황제가 있었는데, 이 의제라는 황제를 항우가 이 왕위를 찬탈을 해요. 왕위를 찬탈한 거라고. 근데 이 촌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삼촌이야. 그러니까 조카를 죽이고 자기가 왕을 한 거야. 근데 지금 김종직이 누구를 위로하고 있대? 의제를 위로한대. 자, 여기서 우리 고등학교 때 참고서 이름 한번 생각합시다. 비상? 자, 한번 보세요. 이 의제는 얼핏 봐도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누굴 얘기하는 거야? 항우는. 그렇지. 이건 웬만큼 공부한 사람이면 그냥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보면 글이 어떠냐면 이런 거야. 김종직이 꿈을 꾸고 있는데 갑자기 의제가 나타나 꿈에서. 그러면서 빈강에 빠져 슬피 울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좀 들어줘라. 뭐 이러고 이제 얘기를 막 해요. 김종직한테. 김종직이 깼어. 근데 김종직이 이제 글에다 이렇게 쓰는 거야. 아니, 초나라는 지금으로부터 보면 몇 천 년 전이고, 몇 년 전이고, 2000년 가까운지는. 그리고 거리도 중국이니까 우리랑 머는데 왜 하필이면 내 꿈에 나타났을까? 이게 너무 의아스럽다는 거야.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내가 의제를 위로하는 글을 써야 되겠다, 아무래도. 그리고 이 글이 시작돼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자기 방어 기제가 있는 거야. 이 자기 방어 기제를 만들어 놓고 글을 쓰기 시작한 거야. 이건 누가 봐도 단종을 위로하는 거야. 근데 지금 김종직이가 뭐에서 봤다고 한 거야? 꿈속에서 의제를 봤대. 그럼 누가 뭐라 그러면 씨발 꿈 얘기도 못해? 뭐 이제 이러려고 이렇게 쓴 거야, 그지? 이거 뭐 뻔한 거 아니야? 근데 이 조의제문을 읽다 보면 되게 재밌는 구석이 하나 있어. 원사료에서는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지는 사료에서는 잘 없고 원사료를 읽어보면 이게 발견할 수 있는데, 제 생각, 이건 여기까지 제 생각이에요. 이 조의제문에서 김종직은 띠떼끼의 순위를 매겨놨어요. 띠떼끼, 띠떼끼,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금은동 메달 다 걸어줬어 김정직이가. 동메달 누구한테 걸어줬냐면 저 의제를 지키지 못했던 신하들, 이 새끼들이 동메달이야 동메달.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사육신 생육신도 싸잡아서 욕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김종직이야. 이 씨알 죽으면 다야? 끝까지 지켰어야지 어린 단종을. 지금 강에 빠져 울고 있는데 이런 거죠. 근데 되게 웃긴 게 그 글에 보면 너무 웃긴 구석이 많다. 아니 의제가 강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가 없는데 왜 의제가 강에 빠져 울고 있지? 강원도 영월 청룡포가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자, 동메달 걸었어. 은메달. 아무리 봐도 이 새끼가 은메달. 아무리 이렇게 은메달 걸어. 그 다음에 월드 챔피언. 금메달은 누구한테 걸어주냐? 이걸 도와준 신하들. 이 새끼들은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아니라고 이 새끼들은. 그러면 자 여기 스톱. 너무 이제 길게 하면 안 돼. 자 훈구가 이 글을 읽을 때 기분이 어떨까? 막 좋을까? 자기가 월드 챔피언이니까. 아 씨와 역시 난 금메달이었어. 이상하지 이게. 그래서 사실은 성종 때 이 조의제문 글을 쓰고 유장항이라는 사람이 이걸 글을 읽고 기분이 불쾌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유장항 표현은 불손하구나 이렇게 표현했어. 불손하구나. 그게 그 얘기야. 빡 돌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김정직한테 진짜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유장항이 씨 이게 훈구인데 아무리 봐도 기분이 불쾌한 거야. 근데 김정직이 이때 살아 있었는데 김정직한테 이 글을 들고 와서 이런 불손한 글을 왜 쓰는가 그랬어요. 김종직이가 무슨 얘기를 아니 여기 이게 씨야 얘기를 하자니 그렇고 얘기를 안 하자니 씨야 기분 나쁘고 얘기를 하자니 이게 좀 이상해지는 것 같고 그래 얘기를 못 해요 결국. 그래가지고 유장항이 아씨 이러고 이제 돌아왔단 말이야. 아 김종직은 이때 얼마나 통쾌했을까. 그지? 근데 이거를 이제 김종직이 죽고 나서 김종직의 제자였던 김일손이 자 보세요. 김일손이 춘추관 사관이었는데 이거를 성종실록에다 넣어버리겠다는 거야. 이 사초에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성종실록에다 넣는다는 거는 한 명의 얘기를 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훈구들이 씨발 내가 맞았군 이러면서 띠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무사가 터진 거야.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이 사화를 이렇게 썼죠. 무사화만 이 사자를 바꿔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역사 때문에 사초 때문에 화를 입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사화만 이렇게 쓸 수 있다. 한번 보죠. 훈구파가 연산군에게 꼬발라요. 아 씨야 이거 아무래도 나다. 이건 아무래도 우리 같다. 김종직은 부관참시 당합니다. 관 뚜껑이 열려서 목이 잘리죠. 관 뚜껑이 열린 후 목이 잘립니다. 이 글을 썼던 김종직이는 목이 잘립니다. 부관참시 당하고 김일손 능지처사 당해요. 능지처참 이렇게 표현하죠. 능지처사. 그러니까 사지를 다 찢어 죽입니다. 다수의 살인들이 유배를 가죠. 이러면서 살인은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무호사는. 근데 자 이게 살인들을 이렇게 다 제거했어. 그 아까 그 기억나요? 내려갔어 이제 맞아가지고 쥐어 터져서. 그러면 이제 후배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맨손에 나는 로션도 발라주고 형 기다려 씨발 이번에 내가 올라갈게. 이러고 이제 올라온 거야. 그래서 또 계속 터지는 거야 사화가. 그러니까 한번 맞고 올라온 애들은 한번 맞고 이제 그 복수를 하려 올라온 애들은 그 전에 애들보다 또 전투력이 달라. 그죠?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갑자사화가 일어납니다. 1504년 연산군 10년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일단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거는 사화로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가 아직도 논란인 사화예요. 근데 사화로 보는 게 맞아요.
한번 보죠. 패비 윤씨 사건인데 이 패비 윤씨가 누구냐면 연산군의 생모입니다. 생모. 연산군의 누구? 생모. 연산군의 생모가 이제 폐비되는데 물론 이제 연산군이 어렸을 때 폐비가 되죠. 연산군은 기억이 없는. 근데 이제 이 패비 윤씨가 그 유명한 얘기죠. 연산군의 아빠가 성종이잖아요. 이 패비 윤씨가 그렇게 질투가 심했대요. 그래서 이제 성종이 이렇게 이제 다른 후궁들 처소에 이제 들고 이러면 이제 그 다음 날 바로 그 후궁을 부르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의 입장에서는 이게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죠. 그죠? 자기가 후궁의 처소에 이렇게 들어서 하룻밤 자고 이렇게 나오면 다음 날 이 후궁을 왕비가 부르는 거야. 네 인연. 아니 뭐 이러진 않았겠죠. 뭐 점잖으신 분들이니까. 저같이 이제 이런 이제 허접한 인간들이나 그러지 점잖으신 분들은 그러지 않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부르고 그러는 게 성종이 이제 이걸 때문에 이제 화가 많이 났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뭐 신랑이도 벌어지고 여러분들 유명한 얘기로 이제 성종의 용안을 핥히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얼굴에 이게 손톱 자국이 쫙 나가지고 성종 이제 신하들이 이걸 보고 또 이제 그 환관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아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결국 폐비가 돼요. 근데 이제 이 사가로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이제 정치에 간섭도 하고 막 이러면서 결국 사약을 먹고 죽게 돼요. 사약을 마시고. 근데 이제 성종의 입장에서는 연산군이 아인데 연산군이 커가면서 이 엄마가 이렇게 죽었다는 사실을 얘가 알면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야. 근데 연산군이 커가면서 성종이 보는데 얘가 성정이 좀 괴팍해. 그러니까 성종은 이게 계속 불안했던 거야. 근데 여러분들 부모가 자기 아들 알아요, 딸들. 얘가 이상하다는 거.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죠. 저도 알아요. 제 딸 이상한 거. 근데 충격받을까봐 말을 안 하는 거죠. 야, 너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면 막 또 이럴까봐 무서워서 말을 못 하는 거지. 근데 아니 진짜예요. 이상한 거 알아요. 저도. 저희 딸 이상하거든요. 성격이. 근데 저희 딸이 수업할 때 자기 얘기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그랬더라고요. 상관없어요. 좀 걔는 걔고 나는 나니까. 근데 연산군이 이제 커가면서 그런 이제 좀 성정이 이상하다는 걸 성종이 아니까 성종이 더 불편한 거야. 아, 이게 얘기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성종이 그 기록들 있죠. 이 패비 윤씨 사건과 관련된 기록들을 거의 다 삭제시켜버려요. 그리고 유훈으로도 남겨요. 이걸 비밀리에 붙여라.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성종은 죽고 연산군이 왕이 됐는데 우리 역사에서 보면 항상 이상한 애들이 한 명씩 있죠. 그렇죠?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 꼭 얘기하는 애들이 한 명씩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사단이 나거든요. 한번 봅시다. 임사홍이라는 사람이 연산군에게 이걸 알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연산군이 막 좀 그랬는데 이걸 알리니까 연산군이 이제 확 경노해서 관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 엄마 죽을 때 관련돼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죠. 임사홍이는 그럼 왜 고변을 한 거냐? 임사홍이 볼 때 지금 현재 이 관리들, 현재 힘을 갖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사건에 연루가 안 된 사람이 없어. 그럼 얘기하면 다 숙청이거든. 그럼 자기가 권력을 잡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고변을 해서 실제로 패비 윤씨 사건을 연산군에게 보고하면서 어떻게 되냐? 관련자들을 다 쳐버려. 이때 핵심 관련자가 누구냐? 한명회였는데 한명회는 이미 죽었거든. 한명회가 부관참시당해. 이 정도 되면 이제 부관참시는 유행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부관참시 가지고 웃기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한명회가 부관참시당합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관련자들이 이제 다 죽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기록상으로 보면 이때부터 연산군이 완전히 헷가닥 해요. 근데 이걸 왜 사화라고 하느냐? 잘 보세요. 이걸 왜 사화라고 하느냐? 패비 윤씨 관련 사건은 대부분 훈구들이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이걸 죽이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갔던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대부분 또 삼사나 이런 데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간쟁을 해야 되거든. 전하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를 이렇게 신하들을 이렇게 죽이면 안 됩니다. 싹 죽어요. 깨끗하게 아주 녹아 없어져요. 살림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이 연산군 때문에. 연산군이 살인들을 또 그렇게 싫어해요. 왜냐면 살인들은 이게 성리학 원리주의자니까 이 사람들이 뭐 지부복골 상소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끼 옆에다 놓고 상소 올리고 목 끊어지고 이러는 거야. 이 사람 뭐 정통 성리학자들이니까 아주 싫어했어요 연산군이. 그래서 싹 녹아 없어져요 살인들이. 훈구 살인 모두 피해를 당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훈구들은 그래도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없어져도 이렇게 중간층들이 있는데 살인들은 이게 무오사 때 죽고 이게 몇 명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다 녹아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또 싹 없어진 거야. 영남 살림은 거의 몰락한다 이때.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이게 이제 1504년인데 이 이후에 이제 이 갑자사화 있고 나서 연산군이 이제 돌면서 그 유명한 연산군의 그 폭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 1, 2년 사이에 나타나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흥청을 세워요. 흥청. 그 전국의 기생들을 다 불러다가 옷을 싹 벗기고 놀았다고 그러죠. 밤에. 그래서 막 100명, 200명씩 여인들 끼고 잠을 자고 막 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일반 안악내들 기생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 여인들도 잡아다가 막 그렇게 놀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내시의 가장 높으신 분이 김처선이라는 분인데 이 김처선이 어떤 분이냐면 세종 때부터 내시를 했던 분이에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김처선이 참다가 못해서 선대 왕 중에 이런 왕은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질른 거예요. 김처선은 바로 모가지가 잘라져요. 그리고 첫자 들어가는 이름도 못 쓰게 해요. 이 연산군이 지명도 다 바꿔버려요. 김처선 생각난다고 첫자 들어가는 지명들을 다 없애버려요. 뭐 처용무 이런 것들도 다 이름이 바뀌어요. 이때 첫자 들어가는 건 다 그 정도로 이제 김처선에 대해서 열받아하고 그리고 이제 이 흥청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하이라이트는 이게 신원패라는 걸 채우는데 말하지 말라는 거야. 옆에 자꾸 간언하니까 신하들이 회의 들어올 때 신원패를 차고 들어온대요. 그럼 신하들은 말 못하는 거. 씨발 회의를 뭐하러 해? 정말 웃긴 왕이죠. 아니 말 못하는 회의를 뭐하러 하냐고 그거를. 근데 그 신원패 그 얼마나 수치스럽겠어 신하들 입장에서는. 그 신원패에 뭐라고 써있냐면 너의 입은 활을 불러들이는 문이요 너의 새치혀는 너의 몸을 치는 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써있었다고. 너의 입은 활을 불러들이는 문이요 너의 새치혀는 너의 몸을 자르는 칼이 될 것이다. 이걸 차고 앉아가지고 회의를 해. 얼마나 수치스럽겠냐고 신하들 입장에서. 결국 폐위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역사에서 반정이라는 이름이 붙는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아주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는 반정이에요. 그 뒤에 일어난 인조 반정은 지금도 논란이 있어요. 광해군을 폐위시킨 건 논란이 있는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연산군의 폭정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 폭정에서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두 개만 써보죠. 뭐야? 흥청 설치한 거 흥청. 그 다음에 뭐? 신원패 이런 거. 연산군의 대표적인 폭정이죠. 그리고 막 자기 숙모뻘 되는 사람 막 강간하고 막 하여튼 완전 페스티벌이죠. 그냥 막 할지 못할지 다 합니다 연산군. 연산군은 중종반정으로 폐위됩니다. 1506년에. 연도수 오른쪽에다 써주세요. 1506년이라고. 이게 갑자사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묘사화로 넘어갑니다.
1519년 1519년 김효사화가 터지는데 배경을 좀 볼게요. 배경이 뭔지. 이건 중종 때 터지는 겁니다. 자, 중종은 자, 얼굴 좀 보세요. 중종은 정상적인 세습이 일어난 거예요. 신하들에 의해서 옹립된 거예요. 자, 신하들에 의해서 옹립된 왕들은 대부분 왕의 힘이 없어요. 왜냐면 자신이 세습군주가 아니기 때문에 왕이 힘을 가질 수 없죠. 그래서 중종은 초반에 아주 많이 이 훈구들의 눈치를 봤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세워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죠. 이거는 뭐 중종이 아무리 똑똑해도 안 똑똑해 그거는 별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종도 시간이 지나면서 뭘 느끼냐면 아 이거 얘네들을 견제를 할 애들이 필요하다. 우리 그 성종 때 살인 등용했던 것처럼. 그래서 살인을 이제 등용시키기 시작해요. 그 노가 없어졌던 살인. 그 살인을 이제 한 명씩 등용시키기 시작하는데 등용시킨 사람 중에서 이제 걸출한 살인의 스타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조광조예요. 정암 조광조가 이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조광조는 앞으로 공부할 때 살인의 상징이자 살인의 심장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조광조가 살인이고 살인이 조광조예요. 그러니까 살인에 대한 거 찾아라. 그럼 조광조 업적 찾으면 되고 조광조 업적 찾으라고 물어보면 살인을 찾으면 돼 그냥. 근데 문제는 조광조가 등용되고 조광조 후학들 이제 자기 친구들 이렇게 살인들이 되고 등용되거든. 이러면서 이제 조광조의 개혁 정치가 막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살인의 개혁 정치니까 훈구를 매우 자극시켰겠죠. 이제 그러면서 훈구와 살인의 이 싸움이 터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김효사화예요. 결국 이 싸움에서 조광조는 어떻게 됐겠어요? 제거됐겠죠. 그러니까 사화죠. 중종의 살인 등용으로 여기서 살인이 누구라고요? 조광조예요. 훈구 살인의 갈등이 시작돼요. 조광조의 급격한 개혁 정치에 훈구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발하기 시작. 개혁은 항상 뭐를 수반해요? 반발을 수반하죠. 반발. 개혁은 반발이 있어야 개혁이에요. 개혁을 하는데 반발이 없다. 그건 개혁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자, 훈구파에 불만이 있었겠죠. 당연히 훈구파들의 불만이. 훈구파들 중에서 이제 홍경주, 남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움직임을 시작을 해요. 주초 위양 사건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주하고 초하고 합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조가 돼요. 조. 그러니까 조위왕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조씨가 왕을 하려고 한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갈립에다 꿀을 발라서 주초 위양을 써놔요. 뭐를 써놔요? 주초 위양을 써놔요. 이게 주초거든요. 그러니까 위왕 이렇게 써놓으면 이 초가 이쪽으로 딱 달라붙는 순간 뭐가 돼요? 이게 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초 위양 이렇게 써놓고 꿀을 이렇게 발라놓으니까 갈립에다 꿀을 발라놓으니까 벌레들이 여기만 파먹었을 거 아니야. 꿀 있는데 막. 그러니까 이제 왕이랑 이렇게 지나가다가 홍경주, 남곤 이런 애들이 전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막 이러면서 괴이한 일입니다. 이러면서 갈립을 뜯어서 보여주고 그랬대요. 생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고 누구고 다 알아. 왜 이런 게 있는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종도 개혁의 염증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정치사 할 때 했던 거 기억나죠? 개혁의 피로감은 누가 느껴? 개혁 세력이 느끼는 거예요. 보수는 개혁의 피로감을 느끼지를 않아. 왜냐면 자기는 개혁을 안 하는데 왜 피로하겠어? 그 피곤함은 개혁 세력만 느끼는 거야.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 개혁 세력들 중에 엄청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건 지금 벌어지는 일이 아니야. 옛날부터 그랬어. 옛날부터. 근데 이제 중종도 개혁을 하라고 등용시키긴 했는데 맨날 조광조가 와가지고 전하 이렇게 하십시오. 전하 이렇게 하셔야죠. 전하 어디 보십니까? 이거 이렇게 처리하죠. 전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똥 싸는 겁니까?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야 씨야 이 중종도 이게 하루 이틀이지. 몇 년을 이러니까 조광조와 대부분의 살인이 제거됩니다. 제거되죠. 그러면 이 훈구를 자극했던 조광조의 개혁 정치가 뭔지를 한번 알아보죠. 훈구를 자극했던. 자, 혈량과 실시를 주장해요. 뭐 실시? 혈량과는 원래 그 중국의 혈량 방정과라는 제도에서 따온 건데 이게 뭐냐면 현명한 사람을
그 양반으로 그러니까 현명한 양인을 등용하자. 이게 일종의 천거제도예요. 일종의 무슨 제도? 일종의 천거제도인데 천거. 근데 조광조가 얘기하는 현명함의 기준이 뭐냐? 이게 살인 그러니까 그 성리학 공부 얼마나 했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현명하다는 건 성리학 공부. 살인처럼 성리학 공부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 세상에? 얘네들 그 지방에 묻혀가지고 성리학만 공부하는 애들 아니야? 그리고 경학을 중시하는 애들이고. 그러니까 결국 이건 살인 등용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성리학 공부 못하는 애들 빼고 이게 등용하자. 그래서 실제로 이걸로 많은 살인이 등용됩니다. 그러니까 훈구파들은 이게 이제 열받는 거죠. 이게 열받는 거야. 살인 준치를 위한 일종의 천거제도다. 자, 향약 이걸 보급하기 시작하는데 이 조광조가 송나라에서 있었던 여씨 향약이라는 걸 들여와요. 송나라의 여씨 향약. 나중에 이제 사회사 할 때 할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 보급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럼 향약은 뭐냐? 이 지방의 사족들이 농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성리학적 결사체예요. 그러니까 농민 조직인데 사족들이 통제하는 농민 조직. 누가 통제하는? 그래서 지방에서 살인 세력들의 힘이 세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향촌 자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는 서원 설립 주장은 아니에요. 서원 설립과는 관련 없어요. 조광조는. 자꾸 이게 서원 설립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은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라고 해서 이거는 1543년에 세워지는 서원이에요. 이건 조광조와는 관련이 없는 서원이에요. 오케바리? 안 오케바리? 왕도 정치 주장하고요. 경연을 활성화하자고 주장하죠. 이 사람들은 이제 살인들이니까 왕도 정치 되려면 뭐가 활성화돼야 돼요? 경연이 활성화돼야죠. 소학, 삼강행실도 이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현실 세계 속에서 현실 생활 속에서 보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 이륜행실도 이륜행실도는 이때 제작을 건의하죠. 뭐를 건의해요? 제작을 건의해요. 그래서 김한국이라는 자신의 친구에 의해서 이거를 편찬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내수사 장리를 폐지해요. 내수사 장리. 내수사가 뭐냐면 왕실 재정을 담당하는 곳인데 어디 재정? 내수사가 뭐 하는 곳이라고? 왕실 재정을 담당하는 곳인데 여기서 러시안 캐시 같은 걸 했었어. 그래서 이거 없애라는 거지. 이건 도의적으로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청와대에서 러시안 캐시를 할 수 있느냐? 뭐 청와대 리드코프 이런 거 하나 만든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박납입니다. 오타예요. 박납의 폐단을 개혁하고자 했어요. 이거는 나중에 수치체제 할 때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수미법을 주장합니다. 수미법. 쌀로 걷자. 공납 대신 쌀로 걷자라고 하는 수미법을 주장했던 사람도 이 조광조예요. 조광조. 자, 그 다음에 소격서 폐지를 주장합니다. 이 소격서가 뭐 하는 곳이었냐면 1차적으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이 하늘의 제사를 주관하는 곳인데 하늘 제사는 다 도교와 관련돼 있거든요. 근데 사림들은 온리 성리학이니까 이게 매우 불쾌해요. 그러니까 도교와 관련돼 있는 기구죠. 그러니까 이게 매우 불쾌하고 또 하나는 하늘에 제사 지내면서 강화도 참성단 있죠. 만이산 참성단에서 단군 초제를 지내요. 근데 사림들은 단군이 아니고 누구를 섬기려고 해요? 기자. 그러니까 이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건 도교와 관련돼 있고 단군은 역사관이 다르죠. 단군 제사를 지내고 사림의 기자 조선설과 충돌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는 소격서는 초제, 이게 하늘 제사를 주관하는 거라서 도교와 관련돼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돼요. 도교와 관련돼 있다. 이것도 이제 사림 입장에서는 아주 좋지 않죠. 왜냐하면 사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리 성리학. 무슨 성리학? 그러니까 성리학 이외에 나머지는 다 음사고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사림이 수용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위훈삭제입니다. 마지막인데요. 먼저 쓰죠. 중종반정 전국 공신둔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삭제하자. 이 얘기가 기묘사화인데 이제 기묘사화가 일어난 원인이죠. 직접적. 한번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얼굴 좀 봅시다. 실제 기록상으로 이제 조광조가 했던 얘기를 빌려서 해보면 조광조가 봤을 때는 중종 반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17명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유배 보내고 그 다음에 중종을 왕으로 앉히고 했을 때 그 공신 세력들이 총 몇 명이야? 17명이야. 17명. 중앙의 고위 관리들. 근데 위훈을, 그러니까 이 중종 반정의 위훈, 공로를 몇 명이 받았냐면 170명이 넘는 사람이 받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그 중종 반정에 가담한 인물이잖아. 그럼 내 사돈의 팔종까지 다 받은 거야. 그러니까 조광조가 볼 때는 이건 위훈이 남발된 거야. 근데 위훈이 남발되는 게 왜 문제냐면 이 사람들에게 위훈이 주어지면 토지와 노비가 막 딸려가. 그러니까 이게 국가 재정이 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중종 반정에 가담했던 17명 이외에 나머지 사람들의 위훈은 뭐 하자는 거야? 삭제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17명을 삭제하자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을 삭제하자는 거야. 공이 없는 사람들. 공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지. 근데 이게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유명한 줬다 뺏기 아니야? 내가 이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15년을 키운 강아지도 주인을 물어요. 줬다 뺐으면. 알겠어요? 내 소세지 가지고 이렇게 나 여기 물렸잖아. 아빠 그러지 말라고 확 물더라고 나를. 안 줘야지. 줬다가 뺏는 건 안 돼. 알겠어? 그래서 결국 이 위훈 삭제 때문에 주초 위양 사건이 일어난 거야. 순서대로 보면. 그러니까 이 위훈 삭제를 하자, 주장하자, 홍경주 남곤이 뭘 일으킨 거야? 주초 위양 사건을 일으킨 거라고. 그러면서 결국 조광조 내각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조광조 내각이 실각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주저앉은, 녹아 없어진 살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기묘살인이라고 불러. 역사에서 무슨 살인? 조광조의 기묘한 죽음. 재미없지요? 조광조의 뭐한 죽음? 기묘한 죽음. 한번 해봐. 조광조의 기묘한 죽음. 이거 재미없지요? 조광조의 기묘한 죽음. 기묘사화는 누구 때문에 일어나? 조광조 때문에 일어나. 조광조의 호가 뭐였지? 정함이야. 정함. 호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 왜냐면 정함집 뭐 이렇게 해서 발췌가 되니까 호 잘 기억해 놓으시고. 자, 마지막 사화 하나 남았어요. 을사사화입니다. 을사사화. 무슨 사화? 을사사화야. 자, 을사사화가 또 재밌는데 1545년 명종 즉위년에 일어나요. 명종이 즉위할 때 일어나는데, 자, 재밌는 사화인데 한번 이제 해봅시다. 자, 기묘사화 때 기묘살인들은 또 녹아 없어졌죠. 근데 살인들은 또 어떻게 돼요? 또 올라와요. 계속 올라오는 거야, 살인들은. 자, 배경을 한번 보죠. 자, 여기 보세요. 중종 다음의 왕이 누구죠? 그렇게 물으면 모르죠.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가야죠. 인종이죠, 인종. 근데 인종과 이제 명종 사이에 벌어지는 일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을사사화는 다른 건 몰라도 돼. 인종과 명종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게 을사사화거든. 한번 보세요. 자, 중종이 있었는데 중종의 원래 정비, 이 사람이 장경왕후예요. 원래 정비 장경왕후인데 계비 장경왕후가 죽고 새로운 왕비를 얻었는데 이 새로운 왕비의 이름이 문정왕후야. 근데 이 장경왕후와 중종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인종이야. 자,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장경왕후와 중종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야? 인종이고, 중종과 문정왕후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명종이야. 자,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이 장경왕후께서, 이게 문정왕후가 계비니까 장경왕후가 일치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죽었다는 얘기야. 비가 두 명일 순 없잖아. 이 지금 문정왕후가 후궁이 아니야. 왕비지.
개비라고 하는 거는 새 왕비란 얘기야. 그러면 왕비가 죽었으니까 새 왕비가 되는 거야. 후궁이 아니라고. 근데 이 장경화가 이제 죽었어. 근데 이제 인종을 낳고 죽었으니까 조선시대 때는 적장자 혈통의 원칙으로 인종이 왕이 되는 게 맞아. 그럼 이제 인종의 후견인, 인종을 왕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인종의 후견인으로 누가 달라붙었냐면 장경화후의 오빠인 윤임이 이 인종의 후견인이 돼서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그 이제 수업을 받은 거야. 윤임한테. 그리고 윤임은 이제 킹메이커 역할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윤임이에요. 장경왕후의 누구라고? 오빠예요, 오빠. 장경왕후의 오라버님이죠. 그러니까 인종으로 얘기하면 외삼촌이에요. 이 윤임과 사림이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명종이 태어나니까 이 문정왕후의 동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윤원영이라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 윤원영 입장에서는 야 이거 좀 브레이크를 걸고 이게 명종에게도 좀 기회를 한번 줘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윤원영이. 근데 윤원영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야. 왜? 지금 현재 왕비가 누구야? 문정왕후니까 문정왕후를 봐서라도 명종에게 기회는 줘봐야 되는 거야. 대등한 기회 조건은 줘봐야지. 그냥 인종을 왕으로 앉히면 안 되지. 근데 윤임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조카가 해야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때 윤임을 지지해준 사람이 사림들이야. 왜냐하면 사림은 완전 성리학자지. 성리학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 장남이야. 장남. 차남부터는 쓰레기야. 차남부터는 인간이 아니야. 성리학에서는. 그냥 걸어다니는 생물체에 불과해. 장남, 이거 진짜야. 농담 아니야. 내가 리와 기로 설명해 줄게요. 나중에. 장차남은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분리시켜서 보는지 성리학자들이.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리학에서는. 그냥 남자를 위해 존재하는 보조적 생명체예요. 알겠습니까? 표정이 왜 그래요? 아니, 그렇다는 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이상하신 분들이네. 그러니까 사림은 윤임을 지지했어요. 자 이제 이 골격을 가지고 봅시다. 이 윤임을 대윤이라고 하고요. 윤원영 이제 이 문정왕후의 동생인데요. 어떻게 보면 명종에게도 외삼촌이 되죠. 이 사람을 소윤이라고 해요. 나이 차이가 있어서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고 그래서 이제 대윤 소윤이 되는데 윤원영이가 인종의 세자책봉에 브레이크를 딱 걸으니까 이 씨야 이게 윤임이 이 새끼 봐라 이제 이러고 공격을 했어요. 정책으로. 물론 이제 사림도 삼사나 이런 데서도 간언을 해서 중종에게 간언을 해서 윤원영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윤원영의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건 중국의 선례를 봐서도 이런 일은 없다. 이러면서 이제 사림들도 윤임을 지지했어요. 그리고 결국 중종이 죽고 인종이 왕이 됐어요. 근데 인종이 바로 죽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종 독살설이 있죠. 문정왕후가 인종을 뭐 독살했을 것이다. 이런 설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뭐 설까지 알 필요는 없고 인종이 왕이 됐는데 자 보세요. 이제 윤임이 승리로 끝나는 것 같았는데 윤임이 인종이 왕이 되니까 얼마나 눈물겨웠겠어요. 동생은 죽었지. 내가 이 어린애를 내가 후견이 돼서 키워가지고 내가 왕으로 딱 만들었어. 눈물겹죠. 근데 이때 중간에 브레이크 건 새끼가 누구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얘는 이제 제주도 관광을 보내줘요. 중문을 한번 돌고 와라. 효린의 집도 들리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싹 보내주죠. 이제 갔어. 제거됐는데 인종이 죽는 바람에 이게 이제 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명종밖에 없어. 명종이 이때 10살이 갓 넘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왕이 된 거야. 그럼 이제 문정왕후가 뭘 해야 돼? 수렴청정을 해야지. 문정왕후가 발을 펼쳐놓고 이제 수렴청정하는 거야. 아니 11살짜리가 뭐 하겠어?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단종 할 수가 없어. 그냥 TV 보는 거야. 뽀로로 이런 거 보는 거지. 얘는 무슨 일을 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문정왕후 하는데 문정왕후가 발을 펼쳐놓고 하면 중요한 이야기들은 발을 걷고 들어오는 사람들이랑 하는 거야. 이게 수렴청정이 돼요. 그럼 발을 걷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구겠어? 자기 친척들이지. 그래서 세도 정치도 그렇게 되는 거야. 나중에 되면 다. 그러면 제주도로 관광 가 있던 윤원영은 컴백궁 해야지. 그렇죠? 판 바뀌었잖아.
윤원영이 컴백홈 하고 그럼 자기 제주도로 보내준 사람이 누구야? 윤희비지. 죽여버려요. 제주도로 보내지 않고 갔다 오니까 별로 볼 거 없다 뭐 이러면서 이제 죽여버리죠. 자, 인종이 죽자마자 명종이 12살에 이제 즉위를 해요. 전개를 좀 보죠.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되는데 이 과정에서 윤원영 중심의 이제 척신 정치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척신 정치라는 건 뭐냐면 외척, 그렇죠. 외척이 하는 정치. 이게 19세기 세도 정치도 척신 정치예요. 근데 19세기의 외척들 정치는 역사학자들이 헷갈리니까 무슨 정치라고 하고 세도 정치라고 하고 16세기의 정치는 무슨 정치라고 하자, 척신 정치라고 하자, 이렇게 그냥 말을 만들어 놓은 거야. 똑같아. 외척들이 정치하는 건. 대윤과 누가 숙청돼? 사림인들이 다 숙청돼. 이때 사림은 줄 잘못 썼다가 또 녹아 없어진다. 계속 녹아 없어져. 아이스크림이야. 응? 날 풀리면 그냥 빵빠레 같이 돼요. 빵빠레. 낙향 향촌에서 사림은 다시 또 세력을 확대해. 그러다가 결국 다시 올라와서 선조 때 오면 결국 사림이 집권을 하게 돼요. 끈질긴 정치사죠. 근데 사림이 이렇게 끈질기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시 한번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역적 기반이 있어야 돼. 진짜 정치는 지역적 기반이 있어야 돼. 다른 건 모르겠어. 근데 정치는 지역적 기반이 없으면 버티기가 정말 힘들어. 버티기가 정말 힘들어. 세련된 정치를 한다는 뭐 영국, 미국, 프랑스 다 마찬가지야. 지역적 기반 없으면 다 녹아 없어져. 다. 우리나라도 보면 알잖아, 그렇지? 결과를 한번 보죠. 16세기 수치체제 문란이 이때부터 시작돼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렇게 척신정치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럼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죠. 권력이 딱 집중되는 순간 부패랑 부정 이런 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권력을 잡은 사람이 왕도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제 난리 페스티벌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16세기 수치체제 문란, 19세기 세도정치 때 삼정의 문란 다 같은 거야. 그러니까 외척들이 정치를 하잖아.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야. 원래 지도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권력을 잡고 있잖아.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야. 우리 얼마 전에 많이 들었던 비선실세.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 난리가 나는 거야, 나라가.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걸 뭐 어떤 한 정치 그 정치인한테 딱 빗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역사는 원래 그런다고. 그런 지도자 뒤에 어떤 실세가 버티고 있으면 이건 정치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 왜? 뒤에서 이익을 다 챙기니까 이 사람이. 이건 보이지도 않고 가려져 있는데 이건 얼마나 띵 까먹기가 좋아. 전화 한 통이면 그냥 입금되는 거야 다. 니네 누군지 아니? 뭐 이러면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뭐 다 넣어주는 거지. SK, 삼성 난리도 아니었다며. 그냥 전화 한 통하면 들어온다며. 막 250억, 300억씩 들어오는 거야 그냥. 또 이런 얘기하니까 또 어떤 분이 선생님 아직 법정에서 판결도 안 났는데 자꾸 그렇게 진짜 범죄자 취급하면 어떡합니까? 사과할게요. 깨끗하죠. 사과할게. 사과. 이때 이제 임꺽정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때 누가 등장한다고? 임꺽정이 등장해. 그러니까 이 수치 체제가 문란해지니까 뭐 밀란도 일어나고 이때 이제 임꺽정이가 돌아다니면서 오가작 통법을 다 부시고 다녀요. 그래서 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열이 엄청 받는. 왜냐면 오가작 통법이 5개를 통으로 묶어놨는데 한 집이 튀면 4집 묶잖아요. 임꺽정이 돌아다니면서 5집을 같이 튀게. 함께 해요. 뭐 이러면서. 백정 출신이죠, 임꺽정. 이 사람이 어느 왕 때 등장해요? 명종 때 등장해요. 명종. 구월산을 본거지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명종 때 임꺽정의 등장까지 연결해서 알아봤어요. 자, 얼굴 좀 보시죠. 여러분들은 지금 사화를 공부했는데 사화는 자 시간을 좀 타보죠. 사화는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중반까지 벌어진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게 지금 주제가 바뀌어서 원래대로 하면 뭐를 들어가야 되냐면 지금 붕당 정치를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교재 편제 자체가
다른 걸 좀 하고 붕당 정치를 들어가야 돼서 일단 16세기 중반에서 중단됐다. 요걸 이해하셔야 돼.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 정치사는 16세기 언제부터 전개하는 거야? 후반서부터 전개야. 16세기 후반서부터 붕당 정치가 시작된다. 잠깐 쉬셨다가 뭘로 넘어가야 되면 주제가 좀 바뀌어. 조선 전기의 외교 정책으로 넘어가서 외교 정책 공부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붕당사로 들어갈 거예요. 잠깐 쉬겠습니다.